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의 연료전지 길라잡이의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화학적 포텐셜 중에서 깁스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그 깁스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 이게 연료전지의 어떤 그 전압과 연관이 되는 그런 중요한 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연력학적인 깁스 프리 에너지로부터 어떻게 연료전지의 어떤 이상적인 전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공식을 한번 그 간단하게 한번 유도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전극 물질에 대한 우리가 이런 그 연료전지 전압을 미리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그 깁스 프리 에너지의 그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깁스 프리 에너지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은 H 그 엔탈피에다가 온도 곱하기 이제 엔트로피를 이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어떤 양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엔탈피를 내부 에너지 플러스 PV 이렇게 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으면은 U 플러스 PV 마이너스 TS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이게 U나 PV, 그 다음 TS 전부 다 이제 하나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깁스 프리 에너지 역시 하나의 그 상태 함수가 됩니다. 즉, 상태가 결정되면은, 두 상태가 결정되면은 어떤 그 변화의 어떤 경로에 상관없이 양 끝점만 그 정해지면은 그 깁스 프리 에너지의 차이가 그 일정한 값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 요 깁스 프리 에너지를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걸 이제 그 미분을 한번 취하면은 즉 dg를 구하면은 요건 이제 dh-tds-sdt 이런 형태로 주어지죠. 네, 우리가 어떤 이런 그 두 물리량의 곱에 대한 미분을 취하면은 이건 이제 앞에 거 미분하고 그다음 뒤에 거 더하기 이제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하니까 tds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고 만약 이게 그 등온 과정이라면은 이제 그 온도 변화 dt한 게 0이 돼 버리니까 등온 과정에서는 dg가 dh-tds 이런 형태의 어떤 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요 의미에서 우리가 그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량이 그 엔탈피 변화량 빼기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 변화량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사실 중요하고요. 요 식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요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그 이게 깁스 프리 에너지가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정기적인 일, 우리가 그 이 에너지, 화학적 포텐셜에서 실제로 끄집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관심 있는 양이니까 그 끄집어낼 수 있는 에너지 양으로 우리가 한번 그 환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실제로 한번 더 위와 같은 프로세스를 한번 더 진행을 할 텐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엔탈피를 바로 이렇게 DH를 한 게 아니라 이 내부 에너지를 바꿔서 이걸 그 미분을 써보면요. 그럼 이게 du 플러스 u 플러스 pv 플러스 마이너스 ts니까 du 플러스 pdv 플러스 vdp 한 게 이제 유황을 미분한 값이 되고 그 다음에 ts를 또 작은 어떤 미소 변화량을 우리가 구하면은 마이너스 t ds 마이너스 sdt 이런 형태의 식이 얻어집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잘 아는 연력학 1법칙이 있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외부에서 들어온 일 빼기 그 시스템이 외부에 하는 일이다. 요 식을 우리가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그 dq는 또 TADS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엔트로피의 그 정의에 관한 거죠. 엔트로피가 주어진 온도에서의 어떤 열 출입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TDS가 DQ가 된다. 이런 의미고요. 이렇게 가역 과정에서는 이렇게 성립이 되지만 만약에 가역 과정이 아니면은 엔트로피가 더 커지죠. 이걸 쓰면은 일단 그 TDS를 그 DQ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다시 여기 집어넣으면 DU에 집어넣으면은 이제 없어질 게 없어지죠. TDS하고 TDS 없어지고 PDV 없어져서 결과적으로 남는 게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플러스 DE DWE라고 되어 있는데 WE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정기적인 E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E를 PDV, 즉 어떤 역학적인 일,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의 역학적인 일이고, 미케니컬 워크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일렉트리컬 워크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리컬 워크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 우리가 등온 등압 과정이라고 하면은 dt, dp가 0이 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항도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건 이제 dg가 마이너스 dwe라는 요 항이 나옵니다. 즉 뭐냐면 깁스 프리 에너지의 그 변화량이 바로 시스템의 외부로 해주는 정기적인 일의 변화량의 이제 부호를 바꾼 거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즉 리액턴트가 있고 이제 프로덕트가 있을 때 어떤 화학적인 그 포텐셜이 이렇게 깁스 프리 에너지가 줄어든다면은 그 줄어든 만큼 외부에 어떤 그 일을 해주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정기적인 일로 나간다,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깁스 프리 에너지의 차가 바로 우리가 시스템이 외부에 해줄 수 있는 정기적인 일이 됩니다. 역학적인 일이 아니라 정기적인 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가 그 깁스 프리 에너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이제 엔탈피 변화 빼기 그 TDS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죠. 근데 그 엔트로피는 정의가 그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열 출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그 평형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에 대한 식이고요. 실제로는 이 비가역 반응에서는 이 엔트로피가 이거보다는 더 이제 크게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게 자발적인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때 이 깁스 프리 에너지 어떻게 주어질지 한번 예측을 해보면요. 이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라는 게 그 지난번에 이제 엔탈피를 어떤 압력 일정할 때 출입하는 그 열로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dq, 압력 일정할 경우 출입하는 열로 dq로 볼 수가 있고, 여긴 tds는 마찬가지로 tds로 써주면은, 그러면은 요 값이 지금 ds 값이 t분의 dq보다 이제 큰 경우가 일반적인 그 자연스러운 경우죠. 자발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즉 tds 한 값이 dq보다는 크게 됩니다. tds가 dq보다는 이제 큰 게 이제 일반적인 비가역적인 반응이고, 그럼 이 값이 요 앞에 값보다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제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이제 음수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이게 이제 자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PFC 동작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런 그 연료전지는 PFC 연료전지는 앞에 어떤 계질기, 즉 리포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리포머에서 일어난 반응이 이런 그 워터 가스 시프트 반응인데, 그게 어떤 반응이냐면은 이런 일산화탄소가 들어와서 물과 만나서 그 CO2가 나오고 이제 수소가 나오는 즉 이런 반응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하나의 그 우리가 그 메탄을 수소로 바꾸기 위한 그 전체 반응 중에 하나의 그 부분 반응인데요. 이런 반응을 우리가 워터 가스 시프트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즉 이 반응에서 우리가 그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그런 온도 영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깁스 프리 에너지가 0이 되는 경우를 이게 이 반응이 이제 서로 이제 평형된 상태,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가 양수가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건 우리가 그 비자발적이지 않다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역반응이 자발적이다. 즉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반응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깁스 프리 에너지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반응이 자발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 화학 포텐셜 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그 워터 가스 시프트 반응에서 깁스 프리 에너지가 그 0이 되는 그 온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도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식에서 우리가 방금 구한 요 엔탈피 빼기 TDS 한 게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라는 요 식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델타 R이라고 쓴 거는 어떤 반응, 리액션에 대한 그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량을 의미하고,
어떤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량, 얘는 이제 엔트로피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엔탈피를 설명하면서 이 깁스 프리 에너지의 어떤 변화량을 계산할 때 만약 우리가 표준 형성 그 엔탈피라는 게 있었죠. 마찬가지로 표준 형성 뭐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것도 있겠죠. 여기 어떤 표준 조건에서 즉 STP 상태, 즉 298도 K의 1기압의 1몰 상태에서 이 값을 이미 다 그 계산해 놓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런 그 물질들에 대해서 다 이런 그 프리 에너지를 계산해 놓은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가 갖다 쓰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의 온도에서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량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즉 이 앞에 이 식은 동일하게 쓸 수가 있지만 이 온도를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죠. 온도는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 계수 자체도 실제로는 주어진 온도에서 그 엔탈피 변화량과 엔트로피 변화량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그 값의 차이가 표준 상태와 이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요걸 이제 그냥 동그라미 쳐서 표준 상태의 값을 구하고 그 값을 대신 집어넣어도 이제 어느 정도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식을 쓰면은 요걸 이제 예를 들어 엔탈피 변화량, 리액션에 따른 엔탈피 변화량을 계산하는 그 방법은 이전에 그 표준 형성 엔탈피의 경우랑 이제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 형성 엔탈피를 구할 때 즉 STP 상태에서 물질들이 생겨나는 엔탈피를 각각 구해서 어떤 생성물 빼기 반응물을 하면은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물이 이제 CO2하고 H2O가 되죠. CO2하고 H2O에서의 엔탈피, 표준 형성 엔탈피 값에다가 반응물의 표준 형성 엔탈피 값을 이제 빼주면은 요 리액션에 대한 어떤 그 엔탈피 변화량이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도 이제 엔트로피에 대해서도 이제 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 그 지난 영상을 엔탈피에 관한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엔트로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을 이제 화학책 뒤쪽에 보면 이제 부록란에 테이블이 나와 있는데 그 값을 찾아서 일일이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41kJ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42J이 나옵니다. 이 단위가 이제 다르죠. 킬로줄이라는 건 이제 1000줄이라는 얘기니까 그 단위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요 식에 이제 요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델타 R 그 H 즉 엔탈피의 표준 형성 표준 리액션 엔탈피를 구하면 이제 마이너스 41이 되고, 지금 단위를 이제 킬로줄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빼기 온도는 이제 T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줄, 킬로줄로 쓰면 이제 0.0042죠.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부호가 돼버리죠. 그래서 즉 앞에 어떤 마이너스 온도에 대한 함수로 이 델타 G를 표시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이너스 41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기울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그래서 요 값이 이제 0이 되는 델타 G가 0이 되는 온도를 우리가 찾는 거죠. 그걸 온도를 찾으면은 요거는 그냥 요걸 0으로 두고 이제 풀면은 T가 이제 976도 K가 나옵니다. 그래서 273으로 빼주면은 약 703도C 정도 되는, 한 700도C가 넘는 온도에서 즉 델타 G가 0이 되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게 요 값이 지금 700도C, 706도C라는 얘기인데, 이 온도보다 낮으면은 델타 G가 이제 음수가 되니까 이 반응 자체가 이제 자발적이라는 거죠. 즉 이렇게 가는 반응이 자발적이라는 얘기고, 이 온도를 넘기면은 거꾸로 이제 역반응이 이제 자발적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그 원하는 반응은 수소를 얻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반응이 이렇게 잘 일어나야 되겠죠.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온도니까 그 온도는 한 700도까지 온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이 깁스 프리 에너지를 알아서 지금 우리 전기 포텐셜, 즉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화학 반응에서 그 반응의 에너지로 생기는 어떤 전이차를 구할 수가 있죠. 그 전이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이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가 바로 정기적인 그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정기적인 일이라는 거는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Q 곱하기 V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E라고 썼는데 보통 우리 물리학에서는 이제 일이라는 게 전하 Q가 V, 전이차 V만큼 있을 때 움직였을 때 하는 일을 이제 QV를 이렇게 곱한다고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기화학에서는 이 V 대신에 이제 그 E라고 이제 노테이션을 E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위를 의미한다. 전위 또는 이제 전압, 같은 얘기니까 전위차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긴 전하량, 총 전하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하량은 이제 그 전자의 개수 곱하기 몇 개의 전자가 있느냐,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전자의 개수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전자의 전하량은 이게 1.6 곱하기 10-19승 쿨롬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걸 전자의 전하량 가지고 이 개수를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화학에서는 항상 그 몰이라는 개념을 쓰죠. 그래서 몰이라는 개념으로 바꾸면은 즉 n몰 곱하기 몰수 곱하기 n0 요 수가 이제 아보가드로 수죠. 아보가드로 수가 되고 이 전자의 전하량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그 전자의 그 아보가드로 수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을 우리가 새로운 하나의 그 상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F라고 쓰고 패러데이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1.6 곱하기 10-19승에다가 이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한 그 값이 되겠죠. 이걸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 96400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값이죠. 그래서 96,400 쿨롬 퍼 몰, 즉 1몰, 전자 1몰의 전하량은 96,400 쿨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걸 우리가 그 패러데이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Q를 NF 이렇게 몰수 곱하기 패러데이 상수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다시 쓰면 이제 NFE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E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즉 전이차는 이 깁스 프리 에너지와 깁스 프리 에너지를 이제 몰수 곱하기 패러데이 상수로 나눈 값에다가 이제 볼을 바꾼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로서 그 수소 산소가 만나서 이제 물이 되는 이런 그 표준 반응이죠. 연료전지 표준 반응에 대해서 이 깁스 프리 에너지는 마이너스 237kJ per 몰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표준 조건에서 한 298K에서 1기압일 때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량이 이렇게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값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표준 그 전이차, 즉 STP 상태에서의 어떤 그 표준 전압을 우리가 표준 전압이라고 하고, 요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NF로 나눠준 값이죠. 근데 이 N이 뭐가 되냐면은, 이 N이라는 건 이제 그 반응에 참가하는 그 전자의 몰수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 전자의 몰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수소가 수소 그 이온으로 바뀌면서, 즉 EH 플러스로 바뀌고 전자를 두 개를 내놓죠, 그죠? 전자를 두 개를 내놓기 때문에 이 반응에 참가하는 전자의 몰수는 2가 됩니다. 즉 N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화학 반응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반응의 특성을 감안해서 N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N이 2가 되고 F는 96400, 그 다음에 델타 G는 237kJ이니까 이거 줄로 바꾸면 이제 공이 3개가 더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단위를 여러분들이 꼭 줄 퍼 쿨롬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줄 퍼 쿨롬이 바로 이제 볼트의 단위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럼 요 식을 가지고 이걸 계산하면은 1.23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1.23 볼트가 우리가 그 어떤 STP 표준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어떤 전이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에서 우리가 물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얻을 수 있는 전이차는 이론적으로 1.23 볼트가 이제 최대이다. 그게 이제 이런 열역학의 깁스 프리 에너지의 그 차이에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어떤 그 표준 전극 전압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어떤 그 화학 반응의 어떤 전압, 우리가 그냥 그걸 이제 표준 가역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걸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표준 전극 전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 화학 반응의 하나의 극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극에 대한 어떤 그 표준 전압을 정해 놓은 그런 표가 있습니다. 그런 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그 수소가 전자 두 개가 만나서 그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로 바뀌는 이런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럼 이게 수소가 전자를 얻는 거니까, 수소 이온이 전자를 얻는 거니까, 이온이 이렇게 다시 중성이 되면서 그 중화가 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원 반응. 여러분들이 그 산화 환원은 기본적으로 좀 아시죠? 산화는 옥시데이션, 전자를 잃는 반응, 전자를 내보내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하고, 환원 반응은 전자를 이제 받아들이는 반응, 그걸 이제 환원 반응이라 하는데, 이게 일종의 이쪽으로 가면 이제 환원 반응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산화 반응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 반응을 얘기할 때는 이걸 이제 반응이라 하고, 이쪽으로 오는 건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를 여러분들 한쪽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환원 반응인데, 요거를 요때 어떤 이때 생기는 그 전이차를 우리가 0으로 둡니다. 즉 전이라는 건 하나의 그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 기준점을 이제 수소 이온이 환원되는 극에 대한 그 전이를 우리가 0 기준점을 0으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그 CO2가 그 수소 이온과 그 전자를 만나 가지고 이런 그 CH3OH, 이걸 우리가 메탄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메탄올이 되는 이 반응을 생각하면은, 이때는 이 반응에 이것도 일종의 그 환원 반응이죠. 수소가 이제 전자를 얻는 반응이니까 환원 반응에 그 전극 전이는 요거와 비교할 때 0.03V가 됩니다. 즉 전이가 조금 더 이제 높다는 얘기죠.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들보다 더 높은 그 에너지를 가진다, 그런 의미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산소가 어떤 그 수소 이온과 전자와 만나서 물이 되는 그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죠. 요때는 이 전극 전압이 1.29V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미 우리가 다 어떤 기본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 전극 전압은, 표준 전극 전압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어떤 DMFC 반응에서의 어떤 표준 전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DMFC 반응이라는 건 이런 그 메탄올에 산소가 들어왔을 때 CO2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물이 생기는 이런 반응이 됩니다. 그럼 이 반응을 이 두 반응을 이제 그 분리를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표준 가역 전압을 구할 때는 각각의 어떤 표준 전극 전압을 나타내는 이런 반응을 우리가 그 임의의 그 반응들로 만약 분리할 수 있다면은, 그 반응들의 어떤 그 전이를, 표준 전극 전압을 전부 다 이제 합해 준 게 전체 어떤 셀에 대한 어떤 그 가역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으로 한번 구해 보면은, 요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분리를 하냐면은, 요 반응식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힌트가 생길 텐데, 첫 번째 전극 전압을 구하는 방법은 그 메탄올이 물하고 만나서 이렇게 CO2가 생기고 이렇게 나오는 반응, 즉 요 반응의 역반응이죠. 역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산소가 이 수소 이온과 전자가 만나서 이제 물이 나오는 요 반응이죠. 요 반응도 역시, 요 반응은 이제 정반응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그 몰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반응에서 2분의 3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제 합해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요 식 플러스 이 식을 바로 해버리면 우리가 요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즉 CH3OH 플러스 2분의 3 O2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CO2가 나오고, EH2O는 이제 여기 이제 3H2O가 있는데 여기 또 H2O가 있으니까 EH2O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양변에 이제 중복되는 건 이게 항등식 같이 써서 이렇게 소구를 해버리면은 요 식이 요 식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 우리가 그 전극 전압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제 요 반응이 역반응이죠.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그 에너지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로 갈 때 에너지 차가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 0.03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 값이 이렇게 부호가 바뀝니다. 바뀌고 얘는 마찬가지로 정반응으로 갔으니까 이거 그냥 써주고, 그럼 요 두 값을 이제 더해줘야겠죠. 요 식에서 더해주면은 즉 1.229에서 0.03을 이제 빼주는 값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119가 나와서 약 한 1.2V 값이 얻어집니다. 즉 DMFC에서는 그 에너지가, 즉 전극 전압이 약 한 1.2V로 조금 더 낮아진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DMFC 반응의 전체 반응을 이렇게 봤을 때, 얘를 이제 산화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1번식이 바로 그 산화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즉 수소 이온이 이렇게 전자를 방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되고,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산화기를 하죠. 산화극의 어떤 그 전극 전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환원극의 전극 전압은 역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그 화학 반응을 우리가 산화극과 환원극으로 나눠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가 그 표준 전극 전압만 봐서 어떤 반응이 어떤 극이 산화극이 될지 어떤 극이 환원극이 될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판단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보다 이제 값이 크면 클수록 이제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는 거죠. 이 수소가 이제 수소와 뭔가 만나서 이제 반응을 일으키려면은 이 값이 0에부터 멀수록 더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건데, 이 값이 크면, 플러스로 크면은 이게 이제 환원극이 됩니다. 환원극이 되는 건 바로 전자를 얘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수소가 전자를 내놓기 때문에 이 전자를 잘 받아들이는 게 이제 환원 반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원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값이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커질수록 이제 산화극이 되겠죠. 산화극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전극이 있을 때는 지금 이 밑에 이 전극이 더 그 이제로 값이 플러스로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환원극이 되고, 그다음에 이 전극이 바로 이제 산화극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화극이 되는데 지금 이 반응 자체는 이제 환원 반응에 대한 그 표준 전극 값이 나와 있죠. 표준 전극 전압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산화 반응이 되려면 이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임의 어떤 그 전극에 대해서 이 반응의 그 볼테이지, 즉 이걸 연료전지로 구성했을 때 예상되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쉽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오늘 그 제 강의 어떻게 해보셨는지요? 저도 이런 그 물리학자로서 이런 화학, 특히 이런 뭐 전기 화학 같은 걸 강의를 하려니까 조금 막막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어떤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전극 내에서 어떤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저도 이제 완전히 아직 이해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이런 전극에서 뭐 수소가 이렇게 산화되거나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실제 전극은 하나의 고체지만 이제 옆에 있는 수소는 이제 액체나 이제 기체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전자를 주고받으려면은 어떤 그 고체 내의 어떤 바운더리를 이제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배리어가 있는 건데, 그 배리어를 뛰어넘고 전자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그 터널링, 전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그 터널링 그 확률을 이제 구해줘야 되고, 터널링 프로세스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적으로는 그 물리학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그 복잡한 시스템인데, 어떤 기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 두 가지 페이스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화학에서는 그런 간단한 어떤 윤력학적인 프리에너지 개념으로 이걸 그냥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시간부터는 보다 이제 정량적으로 이걸 반응 속도론으로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이런 깁스 프리에너지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왜 이게 음극에서, 즉 산화극에서 양극,
이제 환원극으로 이 전자가 넘어가느냐, 어떤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혹은 위치 에너지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그런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량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현재 제 강의는 그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하고 이 연료전지 강의를 좀 주축으로 해서 격가지로 좀 다른 내용을 첨가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유튜브 강좌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양자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화학, 연료전지 강의가 이제 필요 없을 분도 많지만, 서로 이제 남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그냥 무시하지 말고 어떤 게 있나 이제 한 호기심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